독자 여러분, 칼끝에 서린 역사와 도마 위에 숨겨진 전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같이 고기를 써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묵묵한 손놀림에서 오직 정직한 노동만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 칼질에 조선 제일검의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자던 검이 깨어나는 순간 세상을 향한 그의 첫 칼질이 시작됩니다. 낡은 시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고독한 계승자의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싸움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의 심장부에 시간이 멈춘 듯한 섬이 있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갇힌 낡고 활기찬 중앙 전통시장. 그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 일도 정육점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김도진이 서 있었다. 그의 정육점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그의 고기 맛뿐만 아니라 그의 칼질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의 칼질은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롭게 날이 선 발골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그는 거대한 돼지 반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호흡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고기의 결, 뼈와 살의 경계를 마음의 눈으로 읽었다. 그리고 그의 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칼은 춤을 추었다. 칼날은 뼈와 살 사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 흐르듯 파고들었다. 뼈를 부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관절과 관절 사이 뼈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끊어내는 서걱하는 경쾌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1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거대했던 돼지 반 마리는 부위별로 완벽하게 해체되어 붉은 융단처럼 도마 위에 펼쳐져 있었다. 사장님, 저 삼겹살 2근만 주세요. 한 단골 손님이 넋을 잃고 그의 칼질을 보다 주문을 했다. 도진은 대답 대신 길고 얇은 칼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움직이자 삼겹살 덩어리는 마치 기계로 썬 것처럼 정확히 앞 밀리미터 두께의 일정한 조각들로 잘려나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어떤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모든 것은 수십 년간 연마해온 완벽한 통제력의 발현이었다. 손님들은 그저 그가 대단한 손재주를 가진 성실한 정육점 주인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무도 그의 그 칼질이 조선의 마지막 검객이었던 그의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전수해준 일도 심결, 이더 신죄이라는 잊혀진 검법의 정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깬 것은 시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들의 등장이었다. 어이, 김 사장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어. 값비싼 양복을 걸쳤지만 그 태도는 삼류 양아치와 다름없는 한 무리의 사내들이 그의 가게 앞으로 몰려왔다. 선두에 선 남자는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백상호였다. 그들은 시장의 활기찬 공기를 오염시키는 전염병과도 같았다. 백 사장, 여긴 어쩐 일이시오? 도진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백상호는 비웃으며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도마 위로 툭 던졌다. 피냄새가 밴 도마 위에 하얀 계약서가 섬뜩하게 놓였다. 어쩐 일이긴, 마지막 통보하러 왔지. 이 시장의 거의 모든 상인들이 우리 재개발 안건에 동의했어. 이제 당신 가게 하나만 남았다고. 이 알짜배기 땅에 언제까지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정육점을 붙들고 있을 거야. 당장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그럼 두둑한 보상금 쥐어주고 깨끗하게 끝내줄 테니까
도진은 그제야 칼을 놓고 백상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수십 년 된 우물처럼 깊고 고요했다. 내 대답은 그때와 같소. 이 가게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곳이오. 내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팔 생각 없소. 그의 단호하지만 평온한 거절에 백상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돈과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지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야. 그는 도마 위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다. 고기나 써는 주제에 어디서 가짜는 고집을 부려. 당신 같은 칼잡이가 뭘 안다고. 그냥 주는 돈이나 받고 꺼지란 말이야. 고기나 써는 주제에 그 모욕적인 말이 도진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다시 거대한 소갈비 덩어리 하나를 도마 위로 올렸다. 그리고 그의 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였다. 그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타타타타탁 그의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소갈비 덩어리는 완벽하게 부위별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던 가장 크고 무거운 뼈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뼈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상호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던 손을 향해 그대로 내리찍었다. 백상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가게 전체가 울렸다. 하지만 백상호의 손가락은 모두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묵직한 뼈칼은 그의 새끼손가락 바로 옆 1m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두꺼운 느티나무 도마 위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칼날의 서늘한 기운이 그의 손가락 피부에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아주 조금만 빗나갔더라면 그의 손은 이미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상호를 쳐다보았다. 그의 고요했던 눈빛은 이제 서늘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바쁘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 주시오. 백상호는 공포에 질려 마치 불에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손을 황급히 뒤로 뺐다. 그는 애써 강한 척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에 그 칼잡이가 더 이상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겁에 질린 부하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백상호가 사라지자 도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돔에 깊숙이 박힌 뼈칼을 가볍게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칼질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날카롭게 시장의 소음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잠자던 검객의 영혼이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중앙시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일도 정육점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백상호와 그의 무리들이 다녀간 뒤 다른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도진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칼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가게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멈춰 섰다.
그녀의 이름은 이유나, 한국 전통 무예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논문 자료를 찾기 위해 낡은 시장의 풍경을 스케치하러 왔다가 우연히 도진의 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냥 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기이할 정도로 완벽한 리듬과 절제된 힘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유나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전공 서적에서나 읽었던 전설과도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김도진이 고기를 썰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 그의 모습은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다. 그의 두 발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듯 안정적이었고 그의 허리는 흔들림 없이 꼿꼿했다. 칼을 쥔 그의 손목은 더할 나위 없이 유연했으며 칼날의 모든 움직임은 힘의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동선이었다. 그것은 고기를 써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연마한 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건법 젬파 그 자체였다. 저 자세는, 저 발놀림은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홀린 듯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새겨 넣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째서 저런 신기의 경지에 이른 고수가 이런 시장의 구석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넋을 잃고 서 있던 그때 백상호와 그의 무리들이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났다. 지난번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더욱 험악한 기세로 몰려왔다. 김 사장,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가게 넘기라고 했을 텐데 그들은 이번에는 계약서를 들이미는 대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위협하고 진열된 고기를 손으로 툭툭 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은 도진을 도발하여 그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도진은 여전히 그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칼질에만 집중했다. 그의 평온함은 불량배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 새끼가 진짜 우리를 무시하네. 야, 가게 한번 뒤집어 엎어. 똘마니 하나가 고기가 진열된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윙, 가게 안을 맴돌던 성가신 파리 한 마리가 마침 그 똘마니의 얼굴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다. 그 찰나의 순간 도진의 손목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다. 그가 삼겹살을 썰던 칼끝이 허공을 향해 섬광처럼 뻗어나왔다. 스윽 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뒤 허공을 날던 파리가 정확히 두 동강이 난 채 도마 위로 떨어졌다. 가게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불량배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두 동강 난 파리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기를 썰고 있는 도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초적인 공포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요물이나 귀신이 부리는 조와 같았다. 이 광경을 이유나 역시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나 트릭이 아니었다. 이것은 칼의 끝에 온 정신을 집중시켜 의지가 있는 곳에 칼날이 닿게 한다는 검술의 최고 경지, 심검신잔의 영역이었다. 불량배들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명을 지르듯 가게를 뛰쳐나갔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참 뒤 유나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무림의 숨은 고수를 마주한 어린 제자처럼 도진의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칼질을 하던 도진의 손이 처음으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젊고 당돌한 여성을 쳐다보았다. 유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선생님의 그 칼질은 그냥 고기를 써는 기술이 아니죠. 방금 전에 그 발놀림과 자세, 제가 책에서만 보았던 조선시대에 맥이 끊겼다는 환도, 후안다오 건법의 학다리스가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의 전공 지식을 총동원하여 가장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자신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유나의 그 말에 수십 년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도진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자신의 건법을,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여성을 제대로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의 봉인된 과거가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이유나의 당돌한 질문에 김도진은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다시 칼을 잡았다. 아가씨,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나 보군. 나는 그저 고기를 써는 사람일 뿐이오.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유나는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례하게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일도 정육점을 찾아왔다. 그녀는 건법에 대해 묻는 대신 가게 바닥을 쓸고 손님들이 나간 뒤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귀찮게 말을 거는 대신 그가 칼을 가는 모습을, 그가 고기의 결을 따라 칼을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하지만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끈기와 진심 어린 존중은 도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시장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주변이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을 때 도진은 자신의 낡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었다. 서걱서걱 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다. 유나는 여전히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끈질긴 침묵은 마침내 도진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빗장을 열었다. 그의 눈앞으로 수십 년 전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억은 지리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낡은 한옥에서 살던 그의 할아버지. 그는 조선의 마지막 검객이자 오직 한 사람의 제재에게만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비밀스러운 건파, 일도심결의 계승자였다. 그리고 김도진은 그의 유일한 제자이자 손자였다. 도진의 유년 시절은 또래 아이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의 장난감은 묵직한 목검이었고 그의 놀이터는 대나무 숲이었다.
그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고 할아버지의 매서운 감독 아래 검술 수련을 시작해야 했다. 기초 체력을 다지는 혹독한 훈련, 그리고 수만 번 반복되는 기본기 수련. 할아버지는 그에게 검의 기술뿐만 아니라 검의 정신을 가르쳤다. 도진아,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거라. 우리의 검은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다.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는 뜻이지. 진정한 고수는 칼을 뽑지 않고 이기는 자다. 칼은 날카롭지만 그 칼을 쥔 사람의 마음이 더 날카롭고 단단해야 하는 법. 네가 칼을 지배해야지. 칼이 너를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혹독했지만 도진은 검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할아버지의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젊은 날의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이 터졌다. 그가 잠시 속세에 내려왔을 때였다. 읍내의 시장에서 불량배 몇몇이 힘없는 노점상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 정의감에 불탄 그는 그들을 막아섰다.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그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자신이 연마한 검술의 원리를 맨손에 담아 그들을 상대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불량배들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힘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할아버지의 칭찬이 아닌 불호령이었다. 어리석은 놈 할아버지는 그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이 휘두른 것은 활인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치기 어린 분노와 힘을 과시하고 싶은 오만함이 담긴 가장 저급한 폭력일 뿐이었다. 너는 아직 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그저 네 자신의 힘에 취한 노예일 뿐이야. 할아버지의 그 말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에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검을 멀리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 직전 도진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너의 길은 너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부디 활인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는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무서운 힘을 완전히 봉인하기로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칼솜씨를 오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만 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전설적인 검객의 후계자가 아닌 시장의 평범한 정육점 주인 김도진이 되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시오적 마지막 칼질 소리와 함께 도진은 긴 회상에서 깨어났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은 어느새 거울처럼 맑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내보였다. 칼의 길은 고독한 길이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영광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안겨주는 길이지. 아가씨는 다른 길을 찾는 편이 좋을 게야. 그것은 경고이자 그의 슬픈 고백이었다. 유나는 그의 말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아주 깊은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검술만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고독한 검객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위대한 유산이 세상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경고에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의 그 고독한 길에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그 따뜻한 말에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도진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백상호와 그의 무리들이 겪은 두 번의 굴욕은 그들을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김도진이라는 남자가 평범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자신들의 재개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아주 재수없는 못길 뿐이었다. 그리고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두들겨 박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전략은 김도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가 속한 시장 전체를 고사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중앙시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백상호의 무리들은 매일같이 시장에 나타나 상인들과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과일 가게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생선 가게에 수조에 담배꽁초를 던져 넣었다. 밤이 되면 가게들의 셔터에 붉은색 페인트로 험악한 욕설을 써놓기도 했다. 시장의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활기로 가득 찼던 시장은 이제 공포와 한숨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상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그들은 결국 시장 상인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다 일도 정육점의 김도진 그 양반 때문이야. 그 양반이 고집만 안 부렸어도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 상인이 울분을 토했다. 그의 말에 다른 몇몇 상인들도 동조했다. 맞아. 우리도 보상금 받고 깨끗하게 나가는 게 낫지. 이렇게 장사도 못하고 매일같이 멱살 잡히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떡집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들아,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건 김 사장이 아니라 저 양아치 놈들이야. 저놈들한테 굴복하면 우리는 평생 저놈들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김 사장은 지금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거야. 상인들의 의견은 갈라졌고 회의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진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게 안에서 묵묵히 이 모든 소란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이웃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백상호는 상인들이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모든 갈등의 원흉, 김도진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것. 그날 저녁 도진이 가게 문을 닫고 그의 낡은 칼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할 때였다. 그가 시장의 어둡고 좁은 뒷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백상호와 그의 무리들 대여섯 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소의 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김 사장, 오랜만이네. 백상호가 비열하게 웃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곱게 도장 찍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앞에 선 사내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귀찮은 벌레들을 보는 듯한 아주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백상호가 소리쳤다. 저놈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서 다시는 칼을 못 잡게 만들어줘.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불량배들이 일제히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쇠 파이프가 밤 공기를 가르며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마침내 도진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칼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가장 크고 무거운 뼈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다. 그는 검을 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주 익숙한 도구를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검객의 혼이 마침내 칼날 위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에 닿기 직전 그는 뼈칼을 들어올려 가볍게 그것을 받아냈다. 캉 하는 쇳소리와 함께 공격을 했던 불량배의 팔 전체에 강력한 충격이 전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쇠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도지는 그 무거운 공격을 마치 날아오는 파리를 쳐내듯 아무렇지 않게 받아낸 것이었다. 이 새끼! 다른 놈들이 당황하여 사방에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도진의 몸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활인검의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살자의 춤이었다. 그는 뼈칼의 넓은 면을 이용해 날아오는 모든 둥이들을 쳐내고 또 쳐냈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모든 공격의 힘과 방향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는 신기의 경지였다.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자신들의 동료가 맞아 쓰러지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손에 들린 가늘고 긴 발골칼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칼로 사람을 베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상대가 무기를 쥔 손과 팔의 힘줄 그리고 신경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그의 칼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불량배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무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의 손과 팔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으악 내 팔. 칼 저놈 칼을 막아 골목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1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대여섯 명의 불량배들은 모두 무기를 잃고 팔다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들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받은 공포와 전투 의지의 상실은 치명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백상호 하나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도진은 조용히 피가 묻은 자신의 칼을 바닥에 한번 툭 털었다. 그리고는 백상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오지마. 이 괴물 새끼야. 백상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진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경멸과 무시가 담긴 눈빛은 백상에게 그 어떤 폭력보다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도진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칼 가방을 주워들고 피투성이가 된 불량배들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방금 자신의 손으로 한 무리의 인간들을 도륙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골목에 남겨진 백상호는 도진에 사라진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냥 고집센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괴물의 영린을 아주 단단히 건드려 버렸다는 것을. 골목 안의 처절한 싸움이 끝난 뒤 시장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백상호와 그의 무리들은 그날 이후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이제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일도 정육점의 김도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윤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골목 안에서 펼쳐졌던 그 경이로운 무예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제어의 미학. 그녀는 확신했다. 김도진이라는 남자는 이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위대한 유산이 저 낡은 정육점 안에서 고기와 함께 썰려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일도 정육점을 찾았다. 선생님,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도진은 그녀를 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젯밤 다 보았습니다.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것은 실전실전 상황에서 검의 이치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도진은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아가씨, 잘못 보았어. 그건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늙은이의 몸부림일 뿐이었네.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어. 그는 다시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려 했다. 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의 눈빛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수한 열정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닙니다. 윤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겠지요. 그 힘이 또다시 누군가를 해칠까봐 스스로를 봉인하고 계신 거겠지요. 하지만 선생님, 그 위대한 검법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선조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그 검법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활인검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생님의 할아버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길이 아닐까요? 윤아의 그 말은 도진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할아버지의 유언, 활인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던. 한편 시내의 호화로운 오피스텔, 백상호는 팔에 깁스를 한 채 자신의 보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냉혹한 기업가의 얼굴을 한 이 재개발 사업의 진짜 주인 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고작 정육점 주인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 꼴로 돌아왔단 말인가.
조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놈은 그냥 정육점 주인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백상호는 공포에 질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조 회장은 처음에는 무능한 부하를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흥미롭게 변해갔다. 뼈칼로 쇠 파이프를 막아내고 회칼로 손목의 힘줄만 정확하게 끊어냈다고. 네, 회장님, 우리 애들 전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놈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백상호 같은 삼류 양아치와는 달랐다. 그는 힘뿐만 아니라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됐다. 넌 이제 이 일에서 손 떼. 조 회장은 백상호를 내보냈다. 그는 이제 이 재미있는 정육점 주인을 자신이 직접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힘에는 힘으로, 기술에는 더 거대한 힘으로 짓누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검객 나으리라. 재밌군. 좋다. 그 잘난 칼춤을 포크레인 앞에서도 출 수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실까? 그의 눈빛이 잔인하게 빛났다. 다시 일도 정육점. 도진과 유나의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나의 그 마지막 말은 도진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다. 활인검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 마침내 도진이 입을 열었다. 정말로 검의 길을 가고 싶은 건가? 네. 선생님,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좋다. 도진은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가르치지 않아. 네가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그는 자신의 칼가방에서 가장 낡고 무뎌진 작은 과도 하나를 꺼내 윤에게 건네주었다. 이 칼을 내일 아침까지 떨어지는 명주 손수건을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갈아와라. 만약 해낸다면 너의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하지만 해내지 못한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하지만 유나는 그 과도 안에 담긴 도진의 아주 작은 희망과 시험을 읽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칼을 받아 들었다. 네, 선생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유나는 결의에 찬 얼굴로 가게를 나섰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저 아이가 자신의 이 지독한 업보를 끊어내고 일도 심결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하지만 그는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더 거대하고 더 어두운 위협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지못해 제자를 받아들이려는 스승의 앞길에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윤아는 지난 며칠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김도진이 내준 낡은 과도와 씨름했다. 그녀는 숫돌을 가는 법부터 다시 배웠고 수십 번 손을 베어가며 칼날의 각도를 잡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인내와 진심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한편 중앙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백상호 무리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검은 양복을 입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위압적인 남자들이 나타나 시장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 회장의 직속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상인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그저 시장 구석구석을 측량하고 건물 기둥을 두드려보며 곧 닥쳐올 파괴를 예고하는 죽음의 사자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상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동네 불량배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무자비한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시장의 입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봉쇄되었다. 대형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시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안전모를 쓴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손에 쇠 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시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냉혹한 표정의 조 회장이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겁에 질린 상인들을 향해 선언했다. 시장 상인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통보합니다. 지금부터 아분 드리지요. 5분 안에 모든 짐을 싸서 이 시장을 떠나십시오. 5분 뒤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철거를 방해하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 방해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닌 사형 선고였다. 상인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유지 내의 합법적인 철거 행위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이미 조 회장이 손을 써둔 뒤였다. 도지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웃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이 저 거대한 포크레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뇌리 속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칼. 그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란 칼집 안에 고이 모셔두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뽑아들었을 때 비로소 그 칼은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망설임의 족쇄가 그 순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다. 그는 옆 가게의 과일 장수 아주머니에게 떨고 있는 다른 상인들을 부탁했다. 아주머니, 다른 분들을 데리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게 가장 깊숙한 곳, 수십 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비단에 고이 쌓인 한 자루의 검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의 검, 조선의 마지막 검객이 사용했던 일도라는 이름의 진검이었다. 그는 검을 집어들었다. 검은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손에 착 감겼다. 수십 년 만에 검이 칼집에서 뽑혀 나왔다. 날카롭고 서늘한 소의 울음소리가 가게 안의 공기를 갈랐다. 검신은 세월의 흔적 없이 서리빨처럼 희고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검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섰다. 그가 가게 밖으로 나서는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용역 깡패들도 겁에 질린 상인들도 모두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수룩한 정육점 주인 김도진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고독한 기상과 함께 날카로운 검기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한 명의 검객이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천군만마라도 벨듯이 날카로웠다. 조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저게 뭐야? 정육점 주인이 이제는 장난감 칼이라도 들고 나왔나? 저걸로 뭘 어쩌시겠다.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검을 들어올려 검끝이 정확히 조 회장의 미간을 향하도록 겨누었다. 일도 심결의 기본 자세, 지일세, 스리시. 그의 그 자세 하나에 시장 전체에 공기가 변했다. 용역 깡패들은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조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겁을 먹자 분노에 차 소리쳤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저놈 하나 처리 못해. 당장 저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앞에 있던 용역 깡패 몇 명이 해머와 쇠 파이프를 들고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주변 세상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잠자던 전설이 70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한 첫 칼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조 회장의 고함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용역 깡패들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쇠의 파이프와 해머를 휘두르며 김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고독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검을 든 조선제일검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한 마리의 학이 고고하게 춤을 추는 듯한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건무 제무였다. 그는 달려드는 첫 번째 상대의 소의 파이프를 자신의 검날이 아닌 검등으로 가볍게 쳐냈다. 챙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상대의 소의 파이프는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그 충격에 상대의 손목은 힘없이 꺾였다. 그는 결코 사람을 베지 않았다. 그의 검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만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물 흐르듯 움직이며 수십 명의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발놀림은 신기에 가까웠고 그의 검은 허공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그는 칼자루 끝으로 상대의 명치급소를 찔러 숨을 멎게 했고 검의 넓은 면으로 상대의 다리를 후려쳐 넘어뜨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1인치의 낭비도 없었다. 모든 것은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용역 깡패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수십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기는 단 한 번도 그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의 신묘한 움직임에 휘둘려 자신들의 동료를 소의 파이프와 해머로 내리치는 총흙을 벌이고 있었다. 시장은 거대한 무대가 되었고 김도진은 그 무대 위에서 핏빛 대신 땀방울을 흩날리며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이윤아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책으로만 배웠던 전설의 검법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포크레인 운전기사를 향해 소리쳤다. 뭐 해, 저놈을, 저 괴물놈을 당장 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 거대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도진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쇳덩어리였다. 하지만 도지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포크레인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포크레인의 거대한 사비 자신을 덮치기 직전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는 삽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솟구쳐 운전석 위로 가볍게 착지했다. 그리고 그의 검이 단 한 번 빛을 발했다. 그의 검은 운전사를 겨누지 않았다. 그의 검은 포크레인의 복잡한 유압 회선들 중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선을 정확하게 끊어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유압유가 터져 나오며 거대했던 포크레인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멈춰 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은 무력화된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포크레인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멈춰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시장의 입구로 수십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쏟아져 들어왔다. 윤아가 이미 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뒤였다. 조 회장과 백상호, 그리고 남은 조직원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다. 불법 철거 및 폭력 행사, 특수 협박, 그들의 죄목은 차고 넘쳤다. 도지는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조용히 자신의 검을 칼집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정육점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중앙시장의 검객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갔지만 도지는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다시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존경했다. 어느 날 오후 윤아가 다시 그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도진이 내주었던 그 낡은 과도가 들려 있었다. 칼날은 그녀의 며칠 밤낮의 노력이 담겨 거울처럼 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칼로 떨어지는 손수건을 가볍게 베어 보였다. 그녀는 스승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다. 도지는 그녀를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가게 뒤편, 수십 년간 닫혀있던 작은 도장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목검 2자루를 꺼내 그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검의 길은 칼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선 이 칼을 제대로 쥐는 법부터 배우도록 하자. 고독했던 조선제일검의 마지막 계승자는 마침내 그의 검법과 그의 활인검의 정신을 이어갈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제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이 젊은 여성의 손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피어날 터였다. 그날 중앙시장의 낡은 정육점에서는 그 어떤 곡이 써는 소리보다도 더 경쾌하고 희망찬 목검 소리가 아주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한 고독한 검객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유산을 짊어지고 묵묵히 시대를 지켜온 그의 외로운 싸움과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저마다의 칼을 갈며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김도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고독한 노력에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새로운 세대에게 기꺼이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